예, 자,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7시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0분쯤 됐으니까 이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미국 버몬트 동부에 있는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전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죠. 그 중간에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국정 이 수행 과정에 대한 일종의 중간 평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간 선거라는 선거제도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좀 낯선 선거제도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선거의 어떤 결과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저희가 모셨는데 한 분은 제 왼쪽으로 계신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이신데요. 뭐 아시겠지만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제 오른쪽으로는 뭐 여러분들 직설 등에서 자주 뵀던 분이시죠.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오늘 앞으로 30분 동안 미국의 중간선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중간선거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라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게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게 이제 4년 대통령이 4년 아닙니까? 2년 딱 하고 그래서 중간선거라고 합니다. 4년 있으면 그거는 총선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지 뭐 대단한 의미는 없고 그 대신에 중간선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재선될지를 측정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 하원은 435명이 다 출마하고 상원은 3분의 1씩 임기가 6년이니까 3분의 1씩 출마합니다. 그다음에 가버너는 이번에 뭐 35명이 나왔대는데 주지사 말씀하신 거죠? 주지사는 그건 또 뭐 주마다 어떤 데는 또 텀 리밋이 있어서 두 번 믿기 못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연방이 아니니까. 예. 그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은 2년밖에 안 되네요. 예. 그것도 우리나라 좀 다르네요. 그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의원을 하원 의원을 2년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원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담당하고 상원은 인사를 합니다. 그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을 반드시 상원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머니를 하기 때문에 항상 돌아가서 계속 선거를 하면서 뭐가 이슈가 뭔지 그걸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원이 복잡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러네요.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미국 그 시장에 그러니까 그 바닥의 어떤 민심이라든가 바닥에서 지금 정부에 요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현실감 있게 가장 빨리 그렇죠. 알아챌 수 있도록 한 그런 구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화요일 날마다 당이 모여갖고 네. 지역구에 매주 가야 되는데 네. 지역구에 갔더니 무슨 큰 이슈가 있느냐 네. 그걸 이제 각자 발표를 하고 그것이 압도적일 때는 그걸 당의 정책으로 세워서 전부 합심해서 그걸 통과시키게. 그럼 좋네요. 박사님 우리도 2년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드나요? 어떻게 보면 네. 각 그 선출직의 임기가 다른 데서 특히 2의 배수로 지금 서로 갈리는 데서 생긴 건데요. 결국은 이제 하원 2년, 대통령 4년, 그 다음에 상원의원 6년 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하원이 바뀔 때마다 전반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절묘한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우리 뭐 의원님께서 얘기하셨고 저도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게 정말 그야말로 중간 평가가 뭐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중간 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번에 조금 이제 구별해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지금 그 사실은 이 중간 평가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지금 이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회 의원을 뽑는다는 데 대해서 대통령 개개인에 대한 선호가 꼭 반영되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대부분 대통령들이 자기 당 주류의 정책들을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그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또 이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색깔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재 나오는 결과들 자체가 반드시 뭐 공화당이 이제 이긴다라고 해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승리냐 아니면 공화당의 인기냐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선거가 좀 실망스럽게 공화당 입장에서는 예. 나온다라고 해도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제 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게 저희 선거랑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의 어떤 그런 민심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후보로 나온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역구의 민심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인기와 별개로 조금 더 당락에는 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럼요. 그 이제 뭐 비슷비슷할 때는 그 당이 절사적으로 와서 도와주니까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공화당이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 저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가 좀 뭐 역대 가장 뭐 인기가 있는, 뭐 가장 흥행이 잘 되고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이번 미국의 중간 선거 이렇게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차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왜 이번에 이슈가 뭔가 크게 있던 게 뭡니까? 네, 이번에 사실은 대외 정책 이슈보다는요. 네. 그 지금 경제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이민 문제, 미국 내 문제군요. 이 문제들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제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반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에 굉장히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오히려 대외 정책 부분에서는 대이란 그 제재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조용해지긴 했지만 사우디에서의 가스큐지 이 암살 예. 이런 쪽이 더 사실은 뉴스 커버리지가 큰 편이들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면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번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게 뭐 한반도 정책에 대한 호를 반영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도 뭐 30% 후반대에서 40% 중반대까지 나오지만 네. 한 번도 그 나름대로 인기가 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도 30% 중반 이후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닥은 다시 그러니까 형성돼 있다. 가장 큰 것이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가 워낙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용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에 비해서 지금 조금 바뀌고 있는 여론들이 대체적으로 고학력, 대도시, 백인 이런 공통점들이 사실 지난 선거에서는 그 민주당의 쪽이었잖아요. 표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돌아서는 표들이 있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공화당한테 유리한 거고요. 반면에 그 이 고학력의 같은 백인인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 민주당 예. 쪽으로. 근데 지난 선거에는 여성 이 투표율이라든가 여성이 집단적으로 결속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 여성표 결정률이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민주당 양당 다 각자가 모두 유리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하고 네. 불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섞여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차 박사님께서도 가장 빅 이슈로 지금 국내 쪽에 특히 이제 반이민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좀 얘기가 많았다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공화당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좀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 대해서 시민권 주는 것도 이제 막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측에서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도 공화당인데 저도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이 이민들이 요는 왜 오느냐? 사실 트럼프 말이 맞습니다. 본국에서 정식으로 수속을 밟고 오지 예. 왜 다물러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식으로 갔습니다. 미국 유학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오는 거 아니냐? 애는 또 담 너머로 해갖고 그 다음에 잡힌 다음엔 애는 미국 애가 됐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미국 헌법에 그 애를 미국에서 나면은 예. 미국 시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속지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 영토가 아니래도 미국의 식민지가 테리토리가 5개가 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 옛날에 우리나라도 했었지만은 사이판이나 괌에 가서 주로 중국 사람들이 거의 원정 90%가 출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가서는 원정 출산했다고. 그러니까 걔는 시민이고 부모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걸 알고는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이슈가 됐죠 지금. 이거는 그 겸손하게 막 말할 게 아니라 예. 그 스텝을 밟아야 될 것이지 이렇게 마음대로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이슈지만 그러나 정신만은 옳다고 생각해서 예.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반이민 정책의 골자는 정치적인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다. 이렇게 그렇지. 이해하면 되겠군요. 이민은 뭐 몇만 명씩 받으니까 네. 정식으로만 오면야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여담인데요. 어차피 의원님도 오늘 나오시고 했으니까 의원님이 예전에 현역 의원 하셨던 데가 그게 오렌지 카운티 쪽,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인 거죠. 예, 캘리포니아 남쪽에 남쪽에. 캘리포니아는 뭐 거의 70, 80%가 민주당이고 이 남쪽에만 이제 공화당이 몇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렌지 카운티하고 샌버나디노 카운티 조그만 거고 LA 카운티 이렇게 해서 지금 영킴이 나온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제가. 영킴이라는 분이니까 이번에 공화당으로 해서 나오신 예,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번에 좀 당선이 유력하다는. 그러니까 위원님 이후에 처음으로 재미교포가 연방 하원 의원이 되는 게 유력하다는 분이신 거죠? 예,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둘이 유력합니다. 영킴은 내가 잘 아니까 에드 로이스의 보좌관을 오래 했었고 예. 에드 로이스의 아주 그 정말 측근 중에 측근으로 예. 그다음에 주에도 갔었고 지금 하는데 왜 어려우냐? 그 지역구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이 민주당이 많이 이사를 와서 아마 그런지 네. 지금 조금 비하인드입니다. 뭐 0.1%가 1.2%인가. 박빙이네요. 예. 그다음에 저쪽 킴은 데니얼 킴이던가? 예, 예. 앤디 킴은 민주당이에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옛날에 오바마에 또 뭐 애드바이저도 예, 했었고 예, 예. 그건 또 더 좁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앞서가 있고 영킴은 조금 뒤져 있는데 그래요. 이거야말로 정말 박빙을 알 수 없습니다. 예. 뭐 어차피 이제 결과가 뭐 빠르면 뭐 내일 저녁 때쯤, 늦으면 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면 새벽 정도 나온다니까 그때가 정말 우리 김 의원님을 잇는 그런 우리 재미교포 연방 하원 의원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최 박사님, 네. 일단 판세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 CNN 여론조사 결과로는 52%대 43, 55%대 43%, 12% 포인트나 차이가 나대요. 그럼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뭐 비례대표 뭐 명부제 비례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건 지지율이에요.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개별 지역구 사정들은 다 틀리거든요. 네. 이번에 그 435석 중에서 지금 현재 각종 선거 이 사이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양당의 차이가 한 20석 내외에서 갈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435 중에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하원 다수를 탈환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석, 15석 정도의 내외의 우세 이렇게 지금 판이 갈리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5석을 새로 뽑거든요. 그렇죠. 근데 35석 중에서 원래 그 이번에 기존에 이제 민주당 의석 중에서 뽑는 게 26석이고요. 네. 공화당 의석 중에서 뽑는 게 9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적으로 민주당이 그 상원에서 소수당인데다가 자기네들이 이번에 개선해야 될 석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으로 불리해요. 이번 중간선거. 왜냐하면은 예. 26석 중에서 한두 석만 잃어도 그러니까. 공화당 의석 중에서 몇 석 따와봐야 그 전혀 그 이 상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 상원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선거 예측 사이트들의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한 227 민주당이 208 예. 뭐 요 사이 정도 하원은요. 네. 그다음에 상원은 한 48대 52. 예. 이게 이제 52대 48이죠. 공화당 위주로 하면.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건 딱 하나예요. 하원에서는 누가 이기더라도 네. 설사 공화당이 이기더라도 굉장히 박빙의 그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은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석 이내에 비교적 근소한 차에 이 다수당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원은 사실 우리랑 선거 방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저희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우리가 없는 상원이 이제 미국엔 있기 때문에 이 하원이 435명인데 하원은 1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원 의원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하원은 인구 비례고 예. 72만 명이 한 사람이고 상원은 그렇게 되면 큰 주가 컨트롤 하니까 그렇죠. 적은 주, 큰 주 할 거 없이 2명씩. 아, 한 주당 2명. 한 주당. 그래서 100명이고. 그래서 조그만 주는 하원은 하나고 예. 상원이 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조그만 주. 뭐 알라스카도 그렇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인구 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산 같은 거는 하원이 하고 아, 그래서 이걸 마치기 위해서 하원이 통과된 거는 상원이 또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변동은 올 수가 없고 지금 뭐 51대 49로 공화당이 2점이 앞섰는데 두 석이 상원은요? 예, 상원은 별로 뭐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계속 상원은 공화당이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원은 예.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알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이거 뭐 그리고 CNN이 나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별 이 동의하지 양반이 않는군요. 예, 제가 제가 예측했을 때 투표하는 그날 개표한 10시까지 힐러리가 이긴다 그러고 저는 맞아요. 하도 답답해서 한 달 전에 책을 써서 반드시 트럼프가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난 CNN은 아주 공화당을 싫어하고 예. 계속 트럼프를 까기 때문에 난 아주 이 사람 정반대로 믿고 싶어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폭스뉴스도 들어가 봤거든요. 폭스는 폭스 대표적인 같은 보수적인 경우에는 매체잖아요. 폭스 같은 경우에 신승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폭스가 신승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원에서 불리하다라고 자인한 거예요. 그 신승이라는 건 이제 공화당이 신승한다는 말씀이니까. 예, 그렇죠. 겨우 그런 이긴다는 얘기죠. 겨우. CNN은 이제 지금 비교적 여유 있게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 자체도 네. 사실은 서로 선호하는 글쎄 당적들이 말입니다.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 4-5개의 종합 결과는 대체적인 면은 이 상원은 공화당 수성, 그다음에 하원은 민주당의 이제 다수당 탈환. 예. 이런 구도로 가지 않겠냐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미안하지만은 공화당에서 25석을 빼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게 그렇게 쉽잖아요. 25석을. 그러니까 지금 뭐 CNN 뭐 아까 좀 그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뭐 그렇게 굉장히 크게 동의하시진 않습니다만은 13% 포인트라는 그 격차, 지지율 격차가 실제로 지역 의석수와 연결될 가능성은 두 분 다 그렇게 높게 보시지 않는 거군요.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를 보면은 사실 백인들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화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말 안 하고 가서 찍고 와서는 또 이제 말 안 하니까 또 부인은 또 보나마나 또 민주당일 테고 트럼프가 싫으니까 그게 뭐 당신 설마 트럼프 찍지 않겠지? 아니 갔다 와서는 누구 트럼프 안 찍었다고 거짓말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이른바 샤이 트럼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예. 이거 뭐 정말 알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원은 예측을 불가능하고 힘든데요. 이게 그러면, 이제 예. 두 가지를 봐야 예, 되는 게요. 박사님. 지금 선거 전에 공화당이 20석 이상 지금 유리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미국은 제3당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당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석이에요. 10석만 뺏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20석의 우열 관계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한 표를 뺏어오면 이게 투표 효과인 거예요. 상대편은 그렇죠. 예. 한 표를 갉아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이미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선거 예측 사이트들은 각 지역구별 이 샘플을 가지고 지금 따져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정당에 대한 지지율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 예. 전체적으로 지역구별로 본 구도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건 맞는데 그게 나중에 의석수가 45대 50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선거 방식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그냥 1등이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명이. 예. 소선구조 특징이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예. 퍼스트 패스트 포스트 이제 제도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주 신승을 해도 한 표고요. 압승을 해도 한 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지지하는 쪽에 인구가 많아서 밀려 있는 막 몰려서 거기 여론조사가 반영된 경우에는 퍼센테이지 자산으로 높은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다 합해서 보면 이게 이 선거가 많이 그렇게 표 차이가 난다고 반영되는 경우는 없고 영국 같은 예. 경우에도 하원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네. 정당 지지율로는 굉장히 의석수가 많이 차이가 났는데 실제로 나오는
이 하원 내 의석 차는 적거나 아니면 네. 오히려 정반대로 정당 지지율은 한 2, 3% 차이가 안 나는데 하원 내 의석은 몇십 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내려보면 일단 전반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거에 크게 의식하지 말고 지금 전반적으로 하원이 일단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은 지금처럼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인데요. 아니 저 하원은 어차피 다수당입니다. 예. 235석을 갖고 있고 네네. 민주당은 19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려면은 218석이라 됩니다. 그러면 25석을 뺏어와야 돼요. 네.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누가 이기느냐지 누가 몇 석 차로 이기느냐는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이 435석이라는 의석 자체도 우리 299석과도 차이가 많아서 그 의석수 얘기는 이제 이 정도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선거 판세가 지금 두 분 말씀이 공통적으로는 하원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 신승이 됐든 뭐 압도적이 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영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 박사님, 네. 만약에 신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차이가 좀 나든 간에 민주당이 다시 하원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민주당의 승리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할 텐데요. 뭐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의 공화당하고 자기 색깔을 오히려 약간 차이를 둘 가능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 결과 자체에 따라서 이게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느 한 당이 완전히 압승을 하는 구도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렇다. 예, 지금 결국은 하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다시 탈환을 한다라고 해도 그 의석 차는 크지가 않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했던 성과에 대해서 완전히 뭐 기존의 그 틀의 변화를 시키는 그럴 만한 예.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한반도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예. 한반도 문제에서 굳이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이제는 뜻대로 의회 안 보고 사실 그럴 리도 없지만은 의회 눈치를 안 보고 쭉 달릴 수 있는 게 공화당이 그 상하원 모두에서 압승한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경합대로 이런 거예요. 구도가 거의 한 46대 예. 54 예.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하원도 완전히 그대로 지금 의석 그대로 이 경우는 사실은 경우의 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아주 압도적으로 글쎄요. 지든 이것도 더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 정책상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지금 차 박사님은 일단 선거 자체 결과가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그러니까 누가 한 당에 뭐 압승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선거 결과 자체가 뭐 특정 당이 압승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왔던 정책도 앞으로 임기 남은 2년 동안 크게 뭐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양쪽 다 공화당이 압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상원은 또 그대로의 하원이 25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서 난 트럼프가 그 정책을 계속하고 대북 문제도 조금 더 강경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이겼는데 왜 강경책을 씁니까? 아니 야당이 자기를 서포트하니까 이제는 좀 마음 놓고 해서 내년에 이제 회의를 할 테고 그다음에 무슨 결과를 보지 계속 이렇게 연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지금 김 의원님께서 그 북미회담 관련된 이 대북 협상 문제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차 박사님 또 이게 또 전문이시니까 차 박사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중에서 예. 이란 문제라든가 나머지 문제들은 공화당 주류가 생각하고 있는 대외 정책하고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차이 없다.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북 협상 부분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이 시각이나 접근 자체도 이미 한 8월 이후에는 공화당 주류하고 지금 맞춰지는 쪽이에요. 검증 철저히 해야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비핵화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재 못 풀어주겠다 지금 이 입장이거든요. 예. 더구나 지금 그 하다못해서 누가 이기든 민주당 자체가 이긴다라고 해도 민주당이 갑자기 북한하고 대화를 더 당겨서 하라 그런 얘기를 할 리가 만무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그 이 미북 대화 나선 것 자체를 더 많이 비판한 게 민주당 쪽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북 정책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내 맘대로 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김정은 위원장도 당장 한 달 이내에 만나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도 내 맘대로 이거는 우리 국내의 일부 분들이 바라는 바일지는 이게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없다. 얘기예요. 그 의원님, 그 미국 주류 특히 워싱턴의 강경파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좀 씁니다. 워싱턴 강경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다. 뭐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이렇게 회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강경파가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뭐 부정적인보다는 믿질 않죠. 믿질 않는다. 예. 그 뭐 나라가 나라 같아 보이지 않고 뭐 사람들 학살하는 거 보면 인권도 그렇고 또 그 GDP를 인구를 쪼개면은 형편없이 가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거 윈도우 드레싱이지 사실은 법도 없고 하는 대로 혼자 사는 거니까 이건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게 북한이 무슨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트럼프 자꾸 그러면은 질질 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소위 말하는 워싱턴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긴 한데 일단 이 노선 자체에 대해서는 뭐 못하다 하지 말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건 아닙니다. 같은 노선이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긴 하되 믿을 수 있도록 뭔가 확인을 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핵을 포기하는 걸 좀 봐야 믿지 그때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데 그게 아주 뭐 공고한 확고부동한 자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박사님 이 대북 얘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지금 네네. 북미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뭐 이제 그거에 좀 연계해서 뭐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물론 이건 뭐 예.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렇게 뒤로 좀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장밋빛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건 12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에서 3자 종전선언 같은 걸 하려면 가장 모양이 좋을 텐데 그러려면 11월 한 초순이나 중순에 2차 북미회담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 그냥 연역해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영 자체가 네. 지금 전반적인 이슈 면에서 10월 이후에 김정은 만나기 위해서 2달의 시간을 비워놓고 기다릴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이 되든 뭐가 되든 일단 양쪽이 무슨 안을 가지고 있는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이블에 아무런 안도 안 올라오고 지금 양측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중요한 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는 11월, 12월에 2차 북미회담설이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미국 쪽에서 미국하고 좀 북한이랑 좀 협의를 조만간 뭐 한다고 하니까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금 우리가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라는 너무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고 있죠.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하여간 오랜만에 저희 나오셔서 이 미국 선거에 대한 설명 좀 쉽게 좀 해주시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김 의원님 얼굴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텐데 이제 반가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뭐 60대 초반처럼 이렇게 말씀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정하게 또 설명 잘해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